4월 16일에 사고 소식을 제가 한 9시 한 20분에서 25분 사이에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처음 사고 소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문자? 제가 처음 아는 것은 집사람이 얘기해줘서 알았고요. 네, 실제로 사고 소식을 정확하게 본 것은 TV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어느 TV 채널일까요? YTN이죠, YTN. YTN이 가장 먼저 신속하게 보도를 했고, 한 9시 20분에서 25분 사이에 YTN 화면을 통해서 아까 봤던 화면, 단원고 학생, 수학여행 가는 단원고 학생들이 탑승한 배가 침몰하고 있다. 그러면서 침착하기만 하면 다 살 수 있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게 한 9시 20분에서 25분 사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와대는 언제 알았을까요? 이 사고 소식을 처음 들은 게. 처음 들은 게 9시 27분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YTN 보고 알았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정조사에서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보통 9시에 비서관들 모아서 회의를 하는데 그날따라 조금 일찍 끝났고, 일찍 끝나서 돌려보내고 자기 방으로 와서 TV를 보는데 거기에 YTN에서 그런 속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처음 알았다. 9시 24분인가 27분이에요. 저하고 같은 시간에 본 거죠. 우리나라 그 정보 업무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최고는 국정원이죠.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몇 분에 알았을까요? 9시는 넘었고요. 9시 몇 분에 알았을까요? 국정원도 9시 25분경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YTN 보고 알았다고 공식적으로 증언을 합니다. 그럼 나랑 청와대랑 국정원이랑 무슨 차이가 있지? 참 웃긴 일 아닙니까? 처음으로 119 신고를 받은 게 몇 분이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게 8시 52분입니다. 8시 52분에 우리 학생이 119로 신고를 했어요. 그게 공식적으로 처음 접수된 119 신고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사고 시간을 발표한 게 몇 분이냐면 8시 57분입니다. 8시 57분. 그리고 30분 뒤에 청와대가 국정원이 알았다고 그래요. 처음으로. 그것도 보고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뉴스 속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YTN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 좋겠다. YTN이 모든 걸 관리하면 좋겠다. 왜? YTN 보고 알았다니까 YTN은 이미 그 전에 알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그 전에 알았으니까 준비해가지고 방송을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알았다고 그러니 그러면 청와대 국정원 필요 없고 YTN이 청와대도 하고 국정원도 하고 재난기구도 하고 다 하면 정말 신속하지 않을까? 이런 농담도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도로 달려가서 당연히 수요일 사고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런 구조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정말 그랬을까?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정말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흘 내내 사고 현장 바다 위에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사고 현장 바다에 나간 게 도착한 게 4월 16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처음으로 들어간 게 해역에 왔다 갔다는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그 다음 주 예은이 나올 때까지 저는 거의 바다 위에서 살다시피 했었어요.
세월호에 공기 주입할 때도 제가 그 위에 있었고요. 선수만 뒤집어진 채 선수만 물 위에 떠 있던 배가 조금씩 가라앉을 때도 그 위에 있었고요. 뒤집혀 있던 배가 옆으로 누우면서 완전히 침몰한 순간에도 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민간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창을 통해서 여러 명의 시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최초로 발견했을 때에도 제가 그 배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토요일까지 아무런 구조 활동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4월 17일 날 두 번째 날이죠. 두 번째 날 이제 저녁 때 4월 17일 날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굉장히 추웠고요. 구호단체에서 담요를 막 가져다주고 우비를 가져다 줍니다. 비 오고 추우니까 이거 쓰고 입고 있으라고. 우리 부모들 가운데 상당수는 다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 차가운 12도밖에 안 되는 차가운 물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뒤집어 쓰고 있느냐. 다 거부하고 쫄딱 비 맞고 밤을 새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 두 번째 날 저녁 때 해양경찰청, 그러니까 서해경찰청의 청장, 서해경찰청의 청장이 이 팽목항으로 왔다가 가족들한테 붙잡혔어요. 왜 붙잡혔냐면 왜 구조한다고 그러는데 아무 소식이 없느냐.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니 현장에 나가지 말고 여기서 직접 지휘를 해라. 우리가 보는 앞에서. 직접 지휘를 해라. 도저히 못 믿겠다. 아니 구조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살려오지는 못하더라도 죽은 시신이라도 꺼내와서 여기다 갖다 놔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단 한 명도 우리 눈앞에 보이질 않느냐. 못 믿겠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직접 무전기 들고 지시를 해라. 구조활동 빨리 하라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차에 해가 얼음으로 넘어가서 어두워졌어요. 저녁 때가. 근데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바다 현장 위에 제 동생이 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자로 뭐가 오냐면, 형, 왜 조명탄 안 터뜨려져? 깜깜한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바다 위에 조명탄이 안 터져요. 팽목항에서 그 사고 현장에 조명탄이 터지면 환하게 보이거든요. 섬을 가운데 하나 두고 그 섬 건너편에 있는데 조명탄 터지면 하늘에서 터지니까 환하게 보여. 그의 해역이. 근데 보니까 진짜 조명탄이 안 터집니다. 그래서 서해청장에게 왜 조명탄을 안 터뜨리죠? 지금 후색 구조 작업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조명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깜깜한데. 비가 막 오고 있던 때였어요. 비가. 그랬더니 서해청장의 답이 이렇게 비가 오고 구름이 낀 날에는 조명탄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명탄을 투하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왜 그러냐면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비가 오거나 구름이 낀 게 아니고요. 이미 며칠 전부터 기상청에서 예보가 돼 있었어요. 이날은 비 온다고. 비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고 구름 낀다고 예보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국가기관이 오늘은 날씨가 이래서 기존의 조명탄으로는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 오니까 못 터뜨리니까 수색구조작업 못하겠네? 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이게 뭐 레저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안에 분명히 갇혀서 살아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구하는 현장인데 온갖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해야 되는 현장에서 기껏 대답한다는 것이 이런 날씨에는 기존의 조명탄을 쏴봐야 효과가 없어서 안 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확 돌아버리는 거죠. 아니 그러면 대안을 빨리 해서 준비를 했어야지. 그랬더니 네, 그래서 준비한 게 아까 오후 4시 20분에 이런 날씨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조명탄을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왜 안 쏩니까? 그랬더니 저희 해경은 그런 조명탄이 없기 때문에 해군에 요청을 했는데 부산이나 인천 쪽에서 와야 됩니다. 근데 왜 안 옵니까? 너무 멀어서. 아니 조명탄은요 비행기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조명탄 밑에서 쏘는 게 아니고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조명탄은 비행기가 떠서 비행기에서 위에서 투하를 해요. 그럼 부산에서 비행기 몰고 오면 되잖아요. 30분이면 오는데. 인천에서 와도 30분이면 오는데. 헬기로 와도 1시간이면 오는데. 제가 진도에서 안산까지 헬리콥터 타고 왔거든요. 예은이 데리고. 1시간이면 오더라고요. 멀어서 못 온답니다. 그래서 결국 서해청정이 약속하기 늦었지만 오면 바로 투하해서 수색 작업을 하는데 투입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네. 8시 10분부터는 투하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날 밤에 조명탄은 한 발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배에 있는 서치라이트 하나 켜놓고 뭘 한다고 왔다 갔다 했는데 당연히 구조 작업은 안 했고요. 물 위에 뭐가 떴나 안 떴나 그거 잡고 다니는 해경들만 한절나게 왔다 갔다 하는 날이 4월 17일 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해경과 정보기관에 대한 기대를 모두 접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토요일 날. 토요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토요일은 금요일부터 배에 공기주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왜 공기주입을 했냐면 그때 언론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에어포켓.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았을지도 모른다. 에어포켓이 형성되어 있다.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해경도 마찬가지로 에어포켓이 존재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안에 산소가 다 떨어지면 질식해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게 아니라 질식해 죽을 텐데 에어포켓이 있는데 그러면 더 버틸 수 있도록 산소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굉장히 무책임한 해경과 정보기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저희는 요청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에어포켓의 생존에 있는 생존자들을 그 생명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에어 장비가 국내에는 없습니다. 국내에는 그런 장비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조건으로 그런 목적으로 에어를 투입을 할 때에는 그냥 아무데나 넣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배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정확한 양을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서 투입을 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나라엔 그런 장비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그거를 요구하자 해경에서는 그래야지요 하고 바로 준비해서 컴프레셔 매트 갖다가 그 언딘 배에 올려놓고 공기 주입을 한다고 금요일부터 잠수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은 4층에 4층에다 공기 주입한다고 그랬고요. 토요일은 3층 식당 쪽에다가 공기 주입을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 식당 쪽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그쪽에다 공기를 주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오후에 배가 옆으로 누우면서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어요. 분명히 예상컨대 공기 주입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밝혀내야 될 일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한참 지나서 얼마 전에 나왔죠. 거기에 주입한 에어는 컴프레셔는 공업용 컴프레셔. 거기서 투입한 공기는 마시면 오히려 질식을 하면 했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공기였다. 또 하나는 언딘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던 공기 주입의 위치 다 거짓말이었다. 는 게 아주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해경과 정부의 대응 자세죠. 왜 그렇게 했느냐? 가족들이 원하니까. 가족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왜?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혼날 것 같다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해경이 우리 가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얼마 지난주에도 제가 진도를 가서 진도에서 그 범정부 대체본부에서 매일 아침 9시에 브리핑을 해요. 수색구조 현황에 대해서. 제가 4월 16일 날 들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구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구조 방법을 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 해경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무슨 말이냐면요. 가족 여러분들이 시키는 방법으로 할 테니까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도장 찍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걸 4월 16일에도 들었고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4월 16일) 날부터 구조하는 방법,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실종자 수색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잠수사가 들어가서 더듬더듬 있으면 꺼내오고 없으면 말고.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거기 바다는요, 조류가 좀 강할 때에는 위에서 보면 단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조류는 밑에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붙을 수 있는 물건을 탁 던지잖아요. 1초 만에 조류가 쓸 때는 1초 만에 15m, 20m를 흘러가 버려요. 굉장히 조류가 강한 지역, 그곳에 잠수사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목숨 걸고 하는 위험한 작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 가족들 웬만하면 그만하지. 저러다가 산 사람들까지 목숨 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잠수사들이 무슨 죄냐. 실제로 좀 희생당하신 분들이 있죠. 사고가 나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정말 여기까지 뭐 하고 싶은 말 나오는데 얘기를 못 꺼냅니다. 왜? 거기다 실종자 가족들이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해경의 비위를 상하게 할까봐, 잠수사들의 비위를 상하게 해서, 기분 상하게 해서 우리 애들을 안 꺼내줄까봐. 그게 무서워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합니다. 저희는 잠수사를 투입해서 아이들을 구조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방법을 반대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모두 죽은 게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한 시점 이후부터, 약 한 일주일 이후부터 우리 가족들이 요청한 거,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면 빨리 저 배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실종자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니,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지고 매년 8,000건, 9,000건의 해양사고가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도 내오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60년대, 70년대에 하던 이 머구리 잠수 방식 갖고서 아직도 이걸 하고 있느냐. 이해가 안 간다. 다른 방법이 정말 있지 않느냐. 뭐라도 좋으니 제시를 해달라.
단 한 번도 해경에서는 지금 현재의 구조 방식과 다른 방식을 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수십 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사고 난 이후에 저희 가족들도 내려갔지만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내려갔지만 그 자리에 많이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방법을 들고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구조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배를 들어 올릴 수 있다. 이 방법을 종이 몇 장에 정리해서 들고 진도로 온 분들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그 사람을 다 만나고 다녔어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이에요. 우리끼리 토론하고 얘기해서 야,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걸 우리가 스스로 정리를 해서 해경에 갖다 줍니다. 이런 방법 어떻습니까? 검토할 수 있죠. 이런 방법으로는 빨리 할 수 있다는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 한 번도 답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겨우 일주일도 얘기 안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진상규명, 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받은 그 경험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간에서는 그러죠. 왜 유병훈이한테 안 가냐고. 금수사인가요? 맞나요, 이름이? 금수원. 왜 거 앞에 가서 시위 안 하냐고 그래요. 이 사건의 본질은 사고가 아니고 재난, 참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느 누구 단 한 명이라도 나가라 라고 소리를 쳤으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과 승객들이 살았습니다. 이건 100% 확실한 거거든요. 오하마나호 현장 검증을 가서 보고 더 확신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어마어마한 배 맞아요. 근데 규모가 폭이 22m입니다. 난간 빼고 이러면 한 20m 정도 돼요. 이 벽체로 둘러싸이는데 폭이 20m라고요. 20m면 어느 정도 됩니까? 폭이 이 끝에서 저 끝 조금 넘어요. 그 벽체는 스티로폼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승객실 벽체가 스티로폼 판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방음이 됩니까? 여기에 벽체가 몇 개 있어도요, 이 밖에서 소리를 치면 저 끝에까지 들리는 구조란 얘기예요. 거기서 누구 목청 큰 사람 선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소리 한번 쳤으면 대부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1시간 넘는 시간이 충분히 보장이 돼 있었는데 해경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심지어는 들어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잖아요. 승객 어른들은 아이들을 구조한다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끌어올리고 있는데 해경은 구경하고 있잖아요. 구조 헬기가 출동을 했는데 그 위에서 몇 분 동안 떠 있다가 그냥 돌아왔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해경의 구조 헬기가 출동을 했어요. 신속하게. 갔다가 그게 빙빙 떠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전을 받았어요. 뭐 싣고 왔냐? 구조장비 뭐 싣고 왔냐? 그 튜브하고 구명정 몇 개 있네? 뭐 없어? 없는데? 뭐 없어? 뭐 없는데? 뭐 하러 왔어? 아니 그냥 가래서 왔는데. 구조 인력도 안 싣고 구조 장비도 아무것도 없이 빈 헬기만 출동을 했다가 할 일이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상규명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고 이후에 너무나도 비상식적으로 진행된 모든 과정들,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 마칠게요. 어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그 태안 해병대 참사, 해병대 캠프 참사 있었죠. 거기에서도 뭐 애들 뭐 훈련시킨다고 바다에 뛰어들어 해가지고 뛰어들었는데 못 나왔죠. 화대에 휩쓸리고. 그 캠프 위에 저희 아이들이 그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사고가 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유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구나. 아유 다행이다. 운 좋았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가족은 세월호 참사를 겪게 됩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재수 없어서 얻어 걸리는 비극이 아니고요. 반드시 누군가가 겪을 수밖에 없는 참사입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이러한 사고가 또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어이없는 결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저희들의 이야기고, 그것이 저희 아이들의 바람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바람을 저희들이 죽기 전에 꼭 이루어내는 것, 그래야만 저는 예인이를 만나러 가서 좀 덜 미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